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고사성어.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에게 잡혀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 제자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가던 공자가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한 부인을 발견했다. 공자는 제자 자로를 시켜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라고 일렀다. 이곳은 아주 무서운 곳이랍니다. 몇 년 전 저희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해를 당했지요. 그런데 작년엔 제 남편이, 그리고 이번엔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놈까지 호랑이에게 그만. 부인의 말을 들은 자루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럼 왜 이 험악한 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 저도 몇 번이나 떠날 생각을 했었지요. 하지만 여기에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당하거나 관리들이 재물을 함부로 빼앗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일을 잘 기억해 두거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걸 말이다. 각주구검.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젊은이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보검을 강물에 빠뜨렸다. 당황한 그는 강물에 손을 넣어 보검을 주우려고 했지만 보검은 벌써 강물 깊은 곳까지 가라앉은 상태였다. 보검을 잃은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검을 빼어 배전에다 X 표시를 해두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승객이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묻자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 보검이 이곳에 떨어졌지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으니 곧 찾을 수 있을 것이죠. 잠시 후 배가 나루터에 닿자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 표시를 해둔 배전 밑에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허나 그곳에 보검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전 이곳저곳을 뒤졌고 그의 뒤에선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조소를 보내고 있었다. 간담상조.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간의 진심을 터놓고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한 사이를 말함. 한유와 유종호는 당송 8대가에 드는 명문이었다. 둘은 매우 절친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한유의 귀에 유종원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유종원의 죽음을 몹시 애달파하며 생전에 그와의 우정을 기리는 동시에 경박한 사람의 사귐을 개탄했다. 그리고는 묘비의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무릇 인간이란 공경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저리가 나타나는 법이다. 평소 평온하게 살아갈 때에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놀이나 술자리를 마련하며 서로를 초대하곤 한다. 어디 그뿐인가?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고 해를 가리키며 서로 배신하지 말자 다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는 날엔 눈을 부릅뜬 채 언제 반년은 듯 안면 몰수를 한다.
더욱이 공경에 처하거나 모략에 빠졌을 땐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몰아가고,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다. 건곤일척. 하늘과 땅을 걸고 한번 주사위를 던진다는 뜻으로 흥하든 망하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결행함을 말한다. 항우와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일이다. 그 전에 싸움에서 유방은 항우의 군사들에게 패해 간신히 목숨만을 유지한 채 도망치게 되었다. 그 후 전열을 재정비한 유방이 한신과 팽월의 도움으로 다시 항우를 쳤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어 승리는 유방에게 오는 듯했다. 하지만 이 둘은 이 싸움이 서로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협약을 맺게 되었다. 협약이 성립되어 먼저 항우가 그의 군사들을 퇴각시키자 잡모인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말하였다. 조나라는 지금 오랜 원정길에 지쳐 있는 데다 군량마저 바닥난 상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조로의 기회 오니 호랑이를 길러 후환을 남기지 마시옵소서.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옵니다. 부디 건곤일척하소서.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 항우를 추격했고 해야성에서 항우의 군대를 크게 무찔러 천하를 얻게 되었다. 견토지쟁. 개와 토끼의 다툼이란 뜻으로 양자의 싸움에선 제3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보는 걸 말한다. 전국시대 제나라 왕이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순우곤이 엎드려 진언했다. 한자로라는 매우 발빠른 개가 동각준이라는 재빠른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리에 이르는 산기슭을 세 바퀴 돈 다음 가파른 산 꼭대기까지 5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둘 다 지쳐서 쓰러 죽고 말았죠. 그때 이것을 발견한 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그 둘을 한꺼번에 얻는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대치하는 바람에 군사와 백성이 몹시 지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위나라를 공격하면 이를 계기로 서쪽의 진이나 남쪽의 초가 농부처럼 횡재를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위나라를 공격하려는 생각을 접고 부국강병에 힘을 썼다. 경원. 존경하는 대상에 의지하거나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라. 어느 날 공자의 제자 가운데 조금 어리석은 번지가 물었다. 선생님, 지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자신이 해야 할 도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힘쓰고 홀령이나 신은 존경하되 멀리한다면 이것을 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구 후.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는 뜻으로 큰 집단의 말단보다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낫다. 전국시대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진나라의 통진 정책을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한
위, 조, 연, 제, 초 6나라를 돌며 서로 힘을 합치자며 왕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진나라와 조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 소진은 한나라 선해왕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하, 한나라는 토지가 비옥하고 성곽은 견고한 데다 군사도 용맹하고 훌륭한 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왕까지 계시지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진나라를 섬긴다면 전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진나라가 요구하는 땅을 준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기회에 이웃 6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의 침략을 막고 국토를 보존하십시오. 옛말에 차라리 달개 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혜왕은 소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마침내 6나라의 국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소진은 6나라의 재상을 견임하는 대정치가가 되었다. 게륵. 먹자니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란 뜻으로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후한말 위나라 왕인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원정을 떠났다. 한중으로 진출하기 위해 유비의 군대와 사생결단을 벌이려던 것이었다. 싸움은 장기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유비의 군사는 제갈량의 지혜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조조의 군대는 내부 질서도 문란한 데다 배가 고파 도망치는 군사가 속출하여 공격과 수비 모두 불가능한 상태였다. 어느 날 신하 한 사람이 후퇴 여부를 묻기 위해 조조를 찾았는데 마침 닭고기를 뜯고 있던 조조는 닭갈비만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양수는 서둘러 후퇴 준비를 시키기 시작했다. 당황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참모들이 그 이유를 묻자 양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닭갈비는 먹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지요. 지금 전하께서는 한중을 그런 닭갈비 같은 땅으로 여기신 듯합니다. 절군을 결심하신 것이 분명하오. 과연 조조는 양수의 예상대로 며칠 후 한중에서 정군을 철수했다. 계명구도. 선비가 배워서는 안 될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 혹은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 전국시대의 중엽 제나라 맹상군은 왕족으로서 재상을 지낸 정각군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자질이 뛰어나 정각군의 후계자가 되었다. 설당의 영주가 된 맹상군은 선정을 베푸는 한편 널리 인재를 모음으로써 천하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진나라 소양왕이 맹상군을 자기 나라 재상으로 삼고자 그를 초대하게 된다. 맹상군은 식객 몇 사람만 데리고 소양왕을 만나 값비싼 호백구를 예물로 바쳤다. 그러나 소양왕이 맹상군을 재상으로 기용하려고 하자 맹상군이 제나라 편만 들 것이라며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약속이 깨지고 소양왕은 맹상군이 양심을 품고 복수할까 두려워 그를 은밀히 죽이기로 한다. 이때 이를 눈치챈 맹상군은 국리 끝에 소양왕의 애첩에게 자신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엉뚱한 욕을 냈다. 내게도 왕께 바친 것과 똑같은 호백구를 주시면
제가 한번 힘써 보지요. 그러나 호백구는 너무 귀한 물건이라 감히 구할 수가 없었다. 맹상군은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만 태우고 있을 때 이 사실난 식객 중 한 사람이 궁중에 숨어 들어가 소양왕께 바친 호백구를 감쪽같이 훔쳐 애첩에게 주었다. 이로써 소양왕은 애첩의 간청에 못 이겨 맹상군의 귀국을 허락하고 만다. 맹상군은 일행을 거느리고 서둘러 국경인 함공관으로 향했다. 얼마 뒤 맹상군을 돌려보낸 걸 크게 후회하고 있던 소양왕은 곧 군사를 보내 그를 죽이도록 명하였다. 이때 한밤중에 함국간에 단 맹상군 일행은 첫 닭이 울 때까지 관문을 열지 않는 걸 알고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그가 소리를 내자 근방의 모든 닭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잠이 덜 깬 병종들이 눈을 비비며 관문을 열자 일행은 쏜살같이 말을 달려 그곳을 탈출하게 된 것이다. 송양왕이 보낸 군사가 함곡간에 도착한 것은 맹상군 일행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고복격양.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운 놀이를 한다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말한다. 천하의 성군으로 이름난 요임금이 통치한 지 5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요임금은 세상이 정말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평복 차림으로 거리를 나서게 된다. 어느 마을에 이르자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처럼 잘 살아간다는 것은 임금의 덕이 아닌 것이 없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임금을 따르며 살고 있네. 마음이 흐뭇해진 요임금은 어느새 마을 끝까지 걸어갔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흥겹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요임금은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백성들이 통치의 힘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무 불평 없이 흥겨워하고 있으니 나 또한 어깨춤이 절로 나는구나. 요임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갔다. 고침 안면. 베개를 높이 하여 편히 잘 잔다는 뜻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 전국시대 소진과 장인은 종행가로서 유명했다. 소진은 합종, 장인은 연영을 주장한 것이다. 합종이란 진나라 이외의 6나라, 즉 한, 위, 조, 연, 제, 초가 동맹하여 진나라에 대항한다는 것이며, 연행이란 6나라가 각각 진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지만 실은 진나라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소진은 합종을 이루며 6나라의 재상을 겸하게 되었으나 보다 악랄했던 장인은 진나라의 무력을 배경으로 이웃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장인은 자신이 손수 진나라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다. 그 위나라의 재상이 된 장인은 진나라를 위해 애나라의 왕에게 합종을 탈퇴하고 연행을 따를 것을 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는 본보기로 한나라를 공격하며 8만 명의 군사들을 죽였다.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애왕에게 장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말하였다. 전하, 위나라는 국토도 좁고 군사도 30만 밖에 안 됩니다. 사방의 어떤 나라와 연합한다 해도
또 다른 나라의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었다고 한들 이익면에선 실이 없다는 뜻이지요. 도리어 나란히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나라를 섬긴다면 조나라와 한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나라와 한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베개를 높이하여 편히 잘 주무실 수 있었고 나라도 평안할 것입니다. 애왕은 결국 합종을 탈퇴하였다. 이후 진나라는 장의의 활약으로 합종을 와해시키고 위나라를 포함한 6나라를 멸망시키게 된다. 곡학 아세, 학문을 굽혀 세속에 아첨한다는 뜻으로 진리에 어긋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 한나라의 6대 황제인 경제가 어진 선비를 찾던 중 원고생이라는 시인을 등용하기로 했다. 원고생은 60세의 고령임에도 직언을 잘하는 대촉 같은 선비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이에 사이비 학자들은 원고생을 모략하는 상소를 올려 그의 등용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경제는 원고생을 청렴 결백하다고 여겨 천하왕의 태부로 임명하였다. 당시 원고생과 함께 등용된 공손홍 역시 원고생을 늙은이라고 깔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원고생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공손홍에게 말하였다. 지금 학문의 정도는 어지러워지고 속설이 유행하고 있네. 이대로 내버려두면 유서 깊은 학문의 전통은 결국 사설로 인해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것일세. 자네는 다행히 젊은 데다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란 말을 들었네. 하오니 부디 올바른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세상에 널리 전파하길 바라네. 결코 자신이 믿는 학설을 굽히어 세상 속물에게 아첨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이네. 그 말을 들은 공손홍은 절조를 굽히지 않은 원고생의 고매한 인격과 높은 학식에 감탄을 한 뒤 자신의 무례함을 부끄러워하였다. 이후 공손홍은 모든 일을 사과하고 원고생의 제자가 된 것이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 자장과 자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자장이 나은 것입니까? 자공이 다시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으니라. 과전이하, 오이밭에선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 나무 아래선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다.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되던 해였다. 간신 주파오가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 나라 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희가 위왕에게 아뢰었다. 전하, 주파오의 속은 검은 사람이 오니 그를 내치시고 북곽 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시옵소서. 이 소식을 들은 주파오는
우이와 북각 선생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모함했다. 이에 위양은 우이를 옥에 가두고 관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라 명하였다. 이미 주파우에게 매수된 관원은 억지로 죄를 꾸며내려고 했지만 조사 방법이 이상하다고 여긴 위양이 우이를 직접 불러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마음으로 전하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지게 되었지요. 저의 결백은 푸른 하늘의 해와 같이 너무나 명백하옵니다. 만약 저에게 죄가 있다면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 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교훈을 잊고 의심을 받는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변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제가 부덕한 탓이지요. 이제 저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더 이상 변명치 않겠습니다. 허나 주파와 같은 간신만은 부디 내쳐주시옵소서. 우의 충심 어린 호소에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달은 위양은 주파오 일당을 죽이고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게 된다.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과 같은 사귐이라는 뜻으로 세상사를 떠난 친구를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말한다. 춘추시대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관리가 있었다. 이들은 중마고우로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관중과 포수가는 서로 군의를 다투고 있었던 규와 소백의 측근으로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정적 관계가 되었다. 후에 소백이 정권을 잡고 황공이라 일컬으면서 규의 처형과 아울러 관중을 잡아오기 시작했다. 황공이 잡혀온 관중을 죽이려고 하자 포수가는 이렇게 진언했다. 전하, 한나라만을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저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도량이 넓고 식견이 높았던 황공은 신뢰하는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로 기용한 뒤 나란 일을 맡겼다. 이후 관중은 재상이 된 후 대정치가다운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황공을 춘추의 첫 군주로 군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관중의 정치적인 성공은 황공의 관용과 재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지만 그 출발은 역시 관중에 대한 포수가의 돈독한 우정에 있었다. 그래서 관중은 훗날 포수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였다. 나는 젊어서 포수가와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입금은 늘 내가 더 많이 차지했지. 허나 포수가는 내게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실패하여 그를 궁지에 빠뜨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나를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래는 성패가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또 몇 번이나 벼슬길에 나갔지만 그때마다 물러나곤 했다. 그럴 때도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나는 전쟁터에서도 여러 번 도망쳤지만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는 모셔야 할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진정 보수가였다.
광일미구. 오랫동안 쓸데없이 세월만 보낸다. 전국시대 말엽 조나라 해문왕 때 일이다. 조나라가 연나라의 공격을 받자 해문왕은 제나라에게 사신을 보내 세계의 성읍을 떼어줄 테니 제나라의 장수 전단을 보내줄 걸 청하였다. 전단은 일찍이 연나라의 침략군을 물리친 명장인데 조나라의 요청에 따라 총사령관이 된 인물이었다. 해문왕이 전단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조나라의 명장 조사는 재상 평원군에게 항의하고 나섰다. 아니, 조나라엔 사람이 없습니까? 제게 맡겨주신다면 당장 적을 격파하겠습니다. 평원군이 그럴 수 없다고 했으나 조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나라와 연나라는 원수간이긴 합니다만 전단은 우리 조나라를 위해서 싸우진 않을 것입니다. 조나라가 강해지면 전하를 다스려는 야망을 가진 제나라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전단은 싸움을 빨리 끝내지 않고 오랫동안 쓸데없이 세월만 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나라가 병력을 소모하여 비패해지는 걸 기다리고 그 다음의 일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평영군은 조사 의견을 묵살한 채 전단에게 조나라 군사를 맡겨 연나라 침공군과 싸우게 했다. 그리고 결과는 조사가 예언한 대로였다.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본다는 뜻으로 학식이나 재주가 이전에 비해 몰라볼 정도로 향상됨을 말한다. 삼국시대 초엽, 오나라 왕 송건의 부하 중 여몽이란 장수가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많은 공을 쌓아 장군이 된 인물이었다. 어느 날 송건이 여몽을 불러 말했다. 자네가 좀 더 훌륭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네.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전쟁터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힘을 쓰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 후 재상 노숙이 여몽을 찾아오게 된다. 여몽과는 막역한 사이였던 노숙은 대화를 나누면서 여몽이 너무 박식해졌음에 놀라였다. 노숙이 여몽의 학문적 깊이를 칭찬하자 여몽은 이렇게 말하였다. 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나 다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니겠나. 구밀복검. 입에는 꿀을 담고 가슴엔 칼을 품는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론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당나라 현종 때 일인보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는 뇌물로 환관과 후궁들의 환심을 샀고 현종에게 아첨하여 재상이 되었다. 또한 양귀비에게 빠져 정사를 멀리하는 현종을 부추겨 조정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일인보에 의해 바른 말을 하는 충신과 그의 권위에 위협적인 신하는 가차없이 제거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적을 제거할 때 먼저 상대방을 한껏 칭찬하여 우쭐하게 만든 다음 뒤통수를 치는 수법을 썼다. 그 때문에 많은 벼슬아치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일인보는 입으론 꿀 같은 말을 하지만 가슴엔 칼을 품고 있다. 구일모. 9마리의 소 가운데 뽑은 한 개의 털이라는 뜻으로 많은 것 중에 가장 적은 걸 말한다. 한나라의 7대 황제인 무제 때
이릉 장군은 5천 명의 보병을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나갔다. 그는 10배가 넘는 적의 기병을 맞아 처음 10여일은 잘 싸웠으나 결국 수적인 열세로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듬해 전사한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에게 투항하여 후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를 난 무제는 크게 노하며 이릉의 일족을 차명에 처하라고 엄명했다. 중신을 비롯한 이릉의 동료들은 침묵하며 무제의 안색만 살필 뿐 이릉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에 붕괴한 사마초는 그를 변호하며 말하였다. 황공하오나, 이릉은 적은 보병으로 수만 명의 오랑캐 기병과 싸워 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원군은 없고 아군 속에 배반자도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패전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그는 또한 최후까지 병종들과 고통을 같이 하였습니다. 흉노에게 투항한 것도 필시 훗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한 고육책일 것입니다. 하오니 이 기회에 이릉의 공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무제는 크게 노하며 사마천을 옥에 가두고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 없애는 궁형에 처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가리켜 이릉의 화라 일컬었다. 사마천은 이를 친구 이만에게 알리는 글에서 최하급의 치욕이라고 적고 쓸쓸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형에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9마리 소 중 터럭 하나 없애는 것과 같을 뿐이니 나와 같은 존재는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마물과 무엇이 다르겠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내가 죽는다고 한들 절기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나쁜 말을 하다 큰 죄를 지어 어리석게 죽었다고 여길 것이네. 권토 중래,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으로 한번 실패한 사람이 체력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다. 추패왕 항우는 8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왕인 유방과 싸워 승승장구한 정가를 올렸다. 허나 마지막 싸움에서 패하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유방군의 포위망을 벗어나 고향 땅에 들어가는 순간 8천 명의 군세를 다 잃고 혼자서 돌아갈 생각을 하니 항우는 면목이 없었다. 평소에 자존심이 강했던 항우는 결국 오강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자결을 택하게 된다. 승패는 병가도 기약할 수 없으니 수치를 접어두고 부끄러울 참음이 남아로다. 강동의 자제 중엔 준재가 많으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오는 걸 아직 알 수 없네. 항우가 죽은 지 10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당대의 시인 두목이 오강 나루터에 앉아 항우를 그리워하며 위에 시를 썼다. 그는 말하였다. 강동에 있는 아버지와 형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았다면 좋았을 텐데 강동은 호걸이 많은 곳이므로 권토 중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 않았는가. 31세의 젊은 나이로 자결을 택하다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금이 야행, 비단 옷을 입고 밤길 간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유방을 죽이려다 시기를 놓친 항우는 유방이 거쳐간 진나라의 도읍인 함양에 입성했다. 항우는 유방과는 달리 유방이 살려둔 진왕의 자영을 죽였고 아방궁에 불을 지르고 만다.
또한 미녀들과 어울러 승리를 자축했으며 시황제의 무덤마저 파헤쳤다. 제왕이 된 항우가 이렇듯 무모하게 행동하자 한생이라는 사람이 항우를 설득하며 말하였다. 함양은 산과 강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 천하의 요충지인데다 땅도 비옥합니다. 이런 곳에 도읍을 정하신다면 전하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항우의 눈에는 함양이 황량한 폐허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다. 항우는 고향이 있는 동쪽 하늘을 보며 말했다. 부귀를 이루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비단 옷을 입고 방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그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항우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된 한생은 항우 앞에 물러나며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라 사람은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고 갓을 씌워놓은 것처럼 지혜가 없다고 하더니 과연 그 말이 사실이구만. 이 말을 전해 들은 항우는 한생을 죽여버리게 된다. 허나 결국 항우는 오래가지 못하고 한생의 염려대로 유방에게 천하를 내주게 된다. 군맹무상. 범인은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잘못 판단하거나 그 일부밖에 파악하지 못한다. 인도의 경면왕이 어느 날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알려주려고 그들을 공중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한 다음 맹인들에게 만져보게 하였다. 그런데 맹인들은 자기가 만져본 부위에 따라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 같습니다. 귀를 만진 맹인은 키와 같습니다. 머리를 만진 맹인은 돌과 같습니다. 코를 만진 맹인은 절구공이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맹인은 널빤지와 같습니다. 배를 만진 맹인은 독과 같습니다. 코끼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등으로 코끼리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렸다. 여기서 코끼리는 석가모니를 비유한 것이고 맹인은 중생을 비유한 것이었다. 즉 중생들은 석가모니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중생들에게는 석가모니가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걸 말한다. 기인지우.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 주 왕조 시대 때 기나라의 쓸데없는 걱정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보다 못한 친구가 찾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아니 자네는 어찌하여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겐가? 이 사람아, 만약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진다면 이 내 몸둘 곳이 없어서 그렇다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차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어흥, 하늘은 본래 기가 없는 곳이네. 단지 기가 쌓여 뭉쳐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종일 하늘 가운데 있어 몸을 굽히고 숨을 쉬는 것도 다 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네. 그러니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아니 그렇다면 더욱더 큰일이지 않은가?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 내릴 것이 아니야. 해와 달, 별 역시 쌓인 기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네. 그리고 혹시나 떨어져 내린다고 해도 다칠 염려는 없을 것이야. 그럼 땅이 꺼지진 않겠는가?
땅은 단지 흙덩어리일 뿐이네. 사방을 꽉 메우고 있어서 거질 염려가 없어. 이 말을 들은 그는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사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한 이상 도중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남북조 시대 마렵대 일이다. 북조 마지막 왕조인 북조의 선제가 죽은 후 외청 양견이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한족이 오랑캐인 선비족에게 점령당한 것을 비통히 여겨 다시 한번 천하를 회복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기회를 기다리던 중 선제가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양견이 북조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의 뜻을 알고 있었던 아내 독고 부인은 정관을 보내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이므로 도중에 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도중에 내린다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것이지요. 하오니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부디 목적을 달성하십시오. 이에 용기를 얻은 양교는 선제의 뒤를 이은 어린 정제를 패하고 스스로 제위에 오르게 된다. 그로부터 8년 후 그는 남조 최후의 왕조인 진나라마저 멸망시키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게 된다. 기화 가거, 진귀한 물건을 사서 잘 보관해 두면 훗날 큰 이익을 얻는다. 전국시대 말 한나라엔 여불위라는 큰 장사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조나라 도읍 판단에 볼모로 잡혀와 있던 진나라 소양왕의 손자 자초를 찾아갔다. 여불이는 자초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이다. 여불이는 자초에게 말하였다. 어지않아 안국군께서 왕이 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화양 부인에게는 소생이 없지요. 그러면 당신을 포함한 20명의 서출 왕자 중에 누가 대를 이을진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볼모로 잡혀있는 당신까지 자네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지요. 허나 제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태제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초와 굳은 약속을 한 여부리는 진나라로 가서 많은 돈을 써서 화양 부인의 환심을 샀고 자식이 없었던 화양 부인을 설득하여 자초를 아들로 입적시켜 태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 자식을 임신하고 있었던 애첩 조이까지 자초의 아내로 주며 자초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게 된다. 이윽고 자초가 왕이 오르자 여부리는 재상이 되어 부귀영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조이가 낳은 아들 역시 훗날 시황제가 된 것이다. 경원, 존경하는 대상에 의지하거나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라. 어느 날 공자의 제자 가운데 조금 어리석은 번지가 물었다. 선생님, 지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자신이 해야 할 도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힘쓰고 홀령이나 신은 존경하되 멀리한다면 이것을 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구 후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는 뜻으로
큰 집단의 말단보다 작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낫다. 전국시대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진나라의 동진 정책을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한, 위, 조, 연, 제, 초 여섯 나라를 돌며 서로 힘을 합치자며 왕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진나라와 조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 소진은 한나라 선해왕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전하, 한나라는 토지가 비옥하고 성곽은 견고한 데다 군사도 용맹하고 훌륭한 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왕까지 계시지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진나라를 섬긴다면 전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진나라가 요구하는 땅을 준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기회에 이웃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 진나라의 침략을 막고 국토를 보존하십시오. 옛말에 차라리 달개 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혜왕은 소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마침내 여섯 나라의 국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소진은 여섯 나라의 재상을 견임하는 대정치가가 되었다. 게르, 먹자니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란 뜻으로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후한말 위나라 왕인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원정을 떠났다. 한중으로 진출하기 위해 유비의 군대와 사생결단을 벌이려던 것이었다. 싸움은 장기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유비의 군사는 제갈량의 지혜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조조의 군대는 내부 질서도 문란한 데다 배가 고파 도망치는 군사가 속출하여 공격과 수비 모두 불가능한 상태였다. 어느 날 신한 사람이 후퇴 여부를 묻기 위해 조조를 찾았는데 마침 닭고기를 뜯고 있던 조조는 닭갈비만 들었다 놨다 할 뿐이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양수는 서둘러 후퇴 준비를 시키기 시작했다. 당황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참모들이 그 이유를 묻자 양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닭갈비는 먹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지요. 지금 전하께서는 한중을 그런 닭갈비 같은 땅으로 여기신 듯합니다. 절군을 결심하신 것이 분명하오. 과연 조조는 양수의 예상대로 며칠 후 한중에서 정군을 철수했다. 계명구도. 선비가 배워서는 안 될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 혹은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 전국시대의 중엽 제나라 맹상군은 왕족으로서 재상을 지낸 정각군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자질이 뛰어나 정각군의 후계자가 되었다. 설당의 영주가 된 맹상군은 선정을 베푸는 한편 널리 인재를 모음으로써 천하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진나라 소양왕이 맹상군을 자기 나라 재상으로 삼고자 그를 초대하게 된다. 맹상군은 식객 몇 사람만 데리고 소양왕을 만나 값비싼 호백굴을 예물로 바쳤다. 그러나 소양왕이 맹상군을 재상으로 기용하려고 하자 맹상군이 제나라 편만 들 것이라며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약속이 깨지고 소양왕은 맹상군이 양심을 품고 복수할까 두려워 그를 은밀히 죽이기로 한다. 이때 이를 눈치챈 맹상군은
국리 끝에 소양왕의 애첩에게 자신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엉뚱한 욕을 냈다. 내게도 왕께 바친 것과 똑같은 호백꿀을 주시면 제가 한번 힘써 보지요. 그러나 호백꿀은 너무 귀한 물건이라 감히 구할 수가 없었다. 맹상군은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만 태우고 있을 때 이 사실난 식객 중 한 사람이 궁중에 숨어 들어가 소양왕께 바친 호백꿀을 감쪽같이 훔쳐 애첩에게 주었다. 이로써 소양왕은 애첩의 간청에 못 이겨 맹상군의 귀국을 허락하고 만다. 맹상군은 일행을 거느리고 서둘러 국경인 함공관으로 향했다. 얼마 뒤 맹상군을 돌려보낸 걸 크게 후회하고 있던 소양왕은 곧 군사를 보내 그를 죽이도록 명하였다. 이때 한밤중에 함국간에 단 맹상군 일행은 첫 닭이 울 때까지 관문을 열지 않는 걸 알고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 그가 소리를 내자 근방의 모든 닭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잠이 덜 깬 병종들이 눈을 비비며 관문을 열자 일행은 쏜살같이 말을 달려 그곳을 탈출하게 된 것이다. 송양왕이 보낸 군사가 함곡관에 도착한 것은 맹상군 일행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고복격양.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운 놀이를 한다는 뜻으로 태평성대를 말한다. 천하의 성군으로 이름난 요임금이 통치한 지 5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요임금은 세상이 정말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궁금하며 평복 차림으로 거리를 나서게 된다. 어느 마을에 이르자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처럼 잘 살아간다는 것은 임금의 덕이 아닌 것이 없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임금을 따르며 살고 있네. 마음이 흐뭇해진 요임금은 어느새 마을 끝까지 걸어갔다. 그곳에는 한 노인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흥겹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요임금은 매우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백성들이 통치의 힘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무 불평 없이 흥겨워하고 있으니 나 또한 어깨춤이 절로 나는구나. 요임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갔다. 고침 안면. 베개를 높이 하여 편히 잘 잔다는 뜻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 전국시대 소진과 장인은 종행가로서 유명했다. 소진은 합종, 장인은 연영을 주장한 것이다. 합종이란 진나라 이외의 6나라, 즉 한, 위, 조, 연, 제, 초가 동맹하여 진나라에 대항한다는 것이며 연행이란 6나라가 각각 진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지만 실은 진나라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소진은 합종을 이루며 6나라의 재상을 겸하게 되었으나 보다 악랄했던 장인은 진나라의 무력을 배경으로 이웃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장인은 자신이 손수 진나라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다. 그 위나라의 재상이 된 장인은 진나라를 위해 애나라의 왕에게 합종을 탈퇴하고 연행을 따를 것을 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는 본보기로 한나라를 공격하며 8만 명의 군사들을 죽였다.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애왕에게 장인은 때를 놓치지 않고 말하였다. 전하, 이 나라는 국토도 좁고 군사도 30만밖에 안 됩니다. 사방의 어떤 나라와 연합한다 해도 또 다른 나라의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었다고 한들 이익면에선 실이 없다는 뜻이지요. 도리어 나란히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나라를 섬긴다면 조나라와 한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나라와 한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베개를 높이하여 편히 잘 주무실 수 있었고 나라도 평안할 것입니다. 애왕은 결국 합종을 탈퇴하였다. 이후 진나라는 장의의 활약으로 합종을 와해시키고 위나라를 포함한 6나라를 멸망시키게 된다. 곡학 아세, 학문을 굽혀 세속에 아첨한다는 뜻으로 진리에 어긋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 한나라의 6대 황제인 경제가 어진 선비를 찾던 중 원고생이라는 시인을 등용하기로 했다. 원고생은 60세의 고령임에도 직언을 잘하는 대촉 같은 선비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이에 사이비 학자들은 원고생을 모략하는 상소를 올려 그의 등용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경제는 원고생을 청렴결백하다고 여겨 천하왕의 탭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원고생과 함께 등용된 공손홍 역시 원고생을 늙은이라고 깔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원고생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공손홍에게 말하였다. 지금 학문의 정도는 어지러워지고 속설이 유행하고 있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유서 깊은 학문의 전통은 결국 사설로 인해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 것일세. 자네는 다행히 젊은 데다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란 말을 들었네. 하오니 부디 올바른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세상에 널리 전파하길 바라네. 결코 자신이 믿는 학설을 굽히어 세상 속물에게 아첨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이네. 그 말을 들은 공손홍은 절조를 굽히지 않은 원고생의 고매한 인격과 높은 학식에 감탄을 한 뒤 자신의 무례함을 부끄러워하였다. 이후 공손홍은 모든 일을 사과하고 원고생의 제자가 된 것이다.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다. 선생님, 자장과 자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아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자장이 나은 것입니까? 자공이 다시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으니라.